자, 지금 이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래량이 사실상 신고가율이 40%가 넘는다라는 것은 네. 거래량이 폭발했을 시점만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신고가율 터져나온 시점들 보시면요. 최소 거래량 6천 건은 넘은 시점들이에요. 많게는 10,000건들까지 나오는 시점들이죠. 네네. 이런 시점에 신고가율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갑자기 시장의 매물 대비해서 수요가 막 몰려드는 시점. 이런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신고가율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현재 거래량 보시자고요. 거래량은 완전히 줄었는데. 4,000건이면요. 이거는 2011년에 이 상황까지 완전히 위축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2011년은 어떤 상황이었죠? 하락했다고요. 네네. 거래량 4,000건 나온다고. 거래량 안 된다고. 지금 거래량 메말려 있는 상황이에요. 2021년 이후에. 그런데 신고가율은 지금 5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도 저는 인식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현 정부에서도 추석 이후에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걸 인지하고 딱 추석 이후에 맞춰서 대출을 갖다가 규제 DSR 네네. 전세자금마저도 DSR 규제를 네네. 하겠다. 뭐 그런 대책들을 갖다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상 해법은 지금 심리를 죽여가지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4,000건 여기서 신고가율이 터져 나온다. 여기서 거래를 더 죽이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사실상 거래를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거래를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네. 매도 가능 물량이라는 것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매도 가능 물량이라는 건 기다려주지 않는다. 근데 매수 대기자는 누적되어 갑니다. 자, 이걸 갖다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매도 가능 물량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팔려고 했던 사람이 이걸 주택을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타이밍 놓쳤어. 안 팔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임대로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부동산에서 전화하죠. 부동산에서도. 안 팔리면은 그냥 임대로 돌려버려요. 여기 세 놓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안 팔리는 시기에는 세를 놔버리기 때문에 이 물량이 그냥 계속 누적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매도 가능 물량이. 그러니까 지금 매도 물량이 뭐 누적되어 간다라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공인중개사에서 다시 전화해 보면은 임대는 맞췄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상 없는 물건들이 계속 많이 누적되어 있는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상 매도 가능 물량은 누적되지 않지만 대기 수요는 누적되어 갑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려나 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떨어진다 하니까 사람들이 좀만 더 있다가 사지 좀만 더 있다 사지 했는데 웬걸 떨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내가 그 전에 알아봤던 집을 가봤더니 이거 분명 8억에 매물 나와 있었던 건데 팔리고 9억대가 최저가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패닉 바잉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오는 상황들, 갑자기 거래량이 또 폭발적으로 쭉쭉 올라오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직면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 거래량 14,000건이 나왔던데도 거래량이 보게 되면은 4,000건 약간 넘는 수준, 5,000건 안팎에서 거래량 나오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14,000건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자, 이런 일들이 왜 발생되느냐? 바로 대기 수요자들이 기다렸다가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갑자기 1만 건을 넘어서는 사례들. 갑자기 거래량이 없다가 폭증해 버려요. 왜냐면은 대기 수요자들은 계속 누적되어 가지만 매물은 대기 수요자들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 일단 심리 추격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더 위험해요, 사실은. 이 분들이 다시 한번 떨어진다더니 내가 봤던 집은 임대로 돌렸든 팔았든 없어졌고 그 위에 상위 고가가 물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뭐 5억 5천에 살 수 있었는데 매물들이 다 사라졌고 6억이야. 6억부터 시작해. 6억 5천부터 시작해. 그럼 지금이라도 마음이 조급해지는 타이밍이 또 온다는 근데 그런 거죠. 얘기도 있잖아요.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실제로 다른 뭐 업체나 이런 데 보면 매물이 계속 뭐 인천에도 쌓이고 있고 뭐 서울에도 쌓이고 있고 이런 매물 증가가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거 바로 다음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가 무엇이냐.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바로 면적대별로 신고가율을 갖다 나눠서 본 차트입니다. 신고가율을 보게 되면은 10평형대. 그러니까 뭐 18, 19, 20, 21평형대까지 10평형대로 사실은 포함시켰고요. 일반적인 5구 스퀘어미터라고 이야기하는 20평형대 그리고 30평형대 84 스퀘어미터
30평형대 그리고 40평형대 이상 물건을 분류해 봤는데 신고가율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50%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과열 시장. 이거는 카오스다. 네. 과열 정도가 아니라 네. 카오스고요.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10평형대가 매물이 많아요. 신고가율이 20%에서 30%대가 나오죠. 네네. 왜 그러냐? 바로 지금 매물이 누적된다는 게 소형 평형들,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 상품들,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물량들이 네네. 지금 여기 10평형에서 20평형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통 대형 평형, 나 50평형대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어. 네. 40평형대 아파트하고 60평형대 아파트 가지고 있어. 그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잖아요. 네. 투자자들은 뭐 60평형대 자기가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는 보통 소형 평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물량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구간에서 지금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종류. 네네. 강제적으로 임대사업자 네네. 말소시키지 않았습니까? 임대사업자 물량들이 가장 많은 분포가 바로 10평형대 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평형대의 신고가율이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매물이 누적된다? 중대형 평형, 84스퀘어미터, 59스퀘어미터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크게 많이 누적되지 지금 카오스네요. 거기 50% 이상은 카오스라면서요. 네, 50% 이상 무조건 카오스고요. 이게 60%까지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네, 정말 빨간색은 60% 40평형대 이상은 60%까지도 갔었네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 혼돈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어머. 그거 어떻게 전세 사는 게 나아요? 이럴 때는? 그냥. 지금은 사실은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네. 한 달 아까 보셨잖아요. 네네. 한 달에 전고점 대비 1억씩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매도인도 혼돈스럽고 매수인도 혼돈스럽고 솔직히 여기선 저도 말씀 못 드려요. 그니까. 저도 말씀 못 드려요. 아니, 저번에 왔을 때만 해도 한 4개월 정도만 전만 해도 만약에 내가 입지를 선택할지 외곽을 선택할지 그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죠. 입지를 뭐 내가 입지를 포기 못하면 빌라라도 서울에 사야 되고 예. 만약에 아니면 입지를 거주 레벨을 유지하고 싶으면 외곽에라도 사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에 가까우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음 차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경기도권도 신고가율이 40%대가 다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건 40%대가 넘어가면은 그냥 저는 절대 안 삽니다. 그냥 보내는. 제가 개인적으로 신고가율이 40%가 넘어가는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를 알기 때문에 40%만 넘어가도 2, 3층이 신고가를 찍고 그런 시장이에요. 가격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보통 부동산이란 건 호가를 믿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깎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부동산 깎아서 사야 되는 건데 이런 시장에서 깎아달라고 했다가는 바로 나가라 그러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을 삽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이 경기도마저도 지금 다 불장이에요.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는 뭐 거래 건수가 적어서 그런데 8건 중에 6건 이 신고가를 찍으면서 75%. 이거 1층도 무조건 신고가 찍는 장세라는 거거든요. 뭐 의왕시 같은 경우 69.6%, 웬만한 지역들이 50% 이상을 찍고 있어요. 성남 수정구, 부천시, 분당도 오르네. 구리시 지금 50%, 40% 이상은 원래 매수하는 타이밍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문제를 갖다가 가장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양도세 완화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 양도세 완화 외에는 지금 이 장세를 갖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대출을 갖다가 보금자리론이라고 아시죠? 네네.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네, 저도 보금자리론 받았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 보금자리론이 보통 신청하면은 2주 이내 나오잖아요. 네네. 저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40일로 늘렸고요. 또 50일로 늘렸어요. 지금 검토 기간. 네네. 신청하고 나서 50일 후에 잔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12월 이내에 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팔아야 돼. 아니면은 뭐 나는 임대사업자 물량 이거 털어내야 비과세 요건이 돼. 이런 물량들이 지금 되게 다 간혹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쌓인다는 게 아마 10평형대에서 좀 많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30평형대 혹은 20평형대
혹은 40평대 이상 그쪽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아니 지금 아포유님도 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큰일인데. 만약 매수를 갖다가 하신다면은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네. 매도하는 사람의 이 물량의 성격을 갖다 파악해라. 물량을 갖다가 부동산에다 내놓으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냥 은연슬쩍 이야기하죠. 아 이거 왜 파시는 거예요? 맞아. 그게 왜 그러냐면 성향 파악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다. 네네네. 나 2주택자인데 일시적, 그럼 매도인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해 주잖아요. 네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은, 아, 이 사람 급하구나. 부동산에서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들도 좀 투자를 많이 해본 성향의 매수인들은 네네. 반드시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파세요? 이걸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 사장님이 뭐 때문에 팔아 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이게 바로 깎을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특히 또 임대사업자 종류다. 네. 아 임대사업자 비과세 물량이구나. 깎아야지 하고 그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좀 이러한 물량을 갖다 집중 공략하셔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그나마 네. 좀 호가보다 좀 낮춰서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신고가율을 좀 보다가 시장이 안정되는지 알고 싶은데, 그리고 이런 거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시장 사실상 이 부분도 모든 걸 갖다가 다 말해주기가 좀 어려운 게 한 달의 갭이 있어요. 실거래 신고까지. 꺾인 분위기가 좀 있어요. 신고가율에 대해서. 예, 신고가율이 좀 꺾인 분위기가 있어서 11월 달에는 혹시 매수를 하신다면은 좀 이런 이 매물의 성격을 갖다 파악하시고 매수하시면은 좀 유리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게 사야 되는 시기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워요. 정부가 양도세 완화만 해준다면은 물량이 터져 나올 텐데 지금 이게 대기 수요가 계속 누적돼 있고 이걸 갖다 차기 정부에게 그 부분을 갖다 전가시켜 버리게 되면 그때는 또 대기 수요가 누적돼 가지고 또 양도세 완화의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표에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현재 9월 달 같은 경우가 2,730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10월 달 지금 거의 곧게 다 될 텐데 지금 1,999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1,999건이면요. 지금 거의 2018년 외에는 2,000건 밑으로 거래량이 거의 별로 없잖아요. 지금 정말 거래량이 위축되어 있는 시기예요. 눌러놓은 거네요. 눌러놓은 거죠. 눌러놓은 거에 불과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저는 대출 규제가 내년 1월 달만 돼도 사실상 지금 현 정부에서 금융권에서 압박하고 있는 건 뭐냐. 금융권을 전년 대비 대출 증가율을 갖다가 106%로 관리해라. 하니까 은행들에서 대출을 쫙 조인 거거든요. 근데 내년 1월 되면 리셋되는 거예요. 그럼 대출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내년 1월은 약간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약간 늦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년 1월에 또 상승 타이밍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입주 물량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승 압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내년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해당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 거래가 정상적으로 한 6천 건 안팎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폭등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하락으로 전환된다, 폭락으로 나타난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박하다. 내년도. 내후년 정도면은 아마 둔촌주공 입주할 때 지금 아까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상당히 좀 움푹 꺼진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둔촌주공 입주할 때가 12,000세대입니다. 그때보다 헬리오시티보다 더 크네요. 그러면은 헬리오시티만큼 파괴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이 12,000세대는 어마어마한 세대예요. 거의 조합원 수만 6,000세대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6,000세대가 그냥 둔촌주공으로 동시에 입주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주변에 공실이 6,000세대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매도를 하건 임대를 놓건 임대차 시장도 안정되고 매매 시장도 안정될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보다 낮아질 거라는 건 결코 기대할 수 없고요. 헬리오시티 입주 기간 지나니까 바로 그전 가격 회복해버렸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입주할 때 타이밍은
좀 약간 보합 안정을 갖다 줄 수 있는 타이밍인데 네. 지금보다 가격이 낮아질 거란 건 결코 그렇게 확신하기가 어렵고요. 확신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낮아질 가능성 극히 희박하죠. 왜냐면은 내년도에 또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둔촌중공이 입주할 때가 갈아타기로는 좀 상당히 좋은 타이밍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갈아타기로는 좋은 타이밍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헬리오시티보다 타격이 훨씬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입주 물량이 너무 없었고 이 당시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때는 경기도 입주 물량이 받쳐줬어요. 경기도가 2016, 17, 18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2016, 17, 18년 동안 서울만 상승하고 경기도는 거의 보합세를 유지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019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경기도마저도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경기도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동 걸기 시작해서 2020년 5, 6, 7에 폭등을 갖다 만들어낸 거고 기존까지 시장은 전세가가 폭등한다는 게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의 시장, 전세가 사라진 시장은 월세가가 폭등한다. 이 부분이 사회적 이슈로 다가오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